정말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도 높고, 그리고 규제에 대한 어떤 변화들도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시기로 잡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1월과 3월 이런 정도까지 시장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매일 아침마다 좀 빠르게 시황을 전해드리면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하루 사이에 있었는지를 매일 아침마다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하셔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전하고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이 신사임당 구독자님들은 한번 찾아와 주시면은 암호화폐 투자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굉장히 가격 상승을 잘했습니다. 그동안에 알트코인들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좀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키 맞추기라고 부릅니다. 이 키 맞추기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키를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너무 급격하게 달려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계속해서 도태되어 있던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대비로 이 시가총액을 맞추면서 서로 지그재그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 딱 그런 기점이고, 이렇게 키높이 맞추기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는 대세 상승장으로 더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서로 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지그재그 상승을 하게 될 텐데,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가겠지만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이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면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 지금 안 가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멈추고 알트코인만 기차를 타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저는 어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 좀 비유를 하는데요. 지금 어떤 하나의 기차들이 또 알트코인의 기차가 떠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기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다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일정 부분 이 알트코인의 자본들을 비트코인이 흡수하면서 상승을 하면은 그 사이에는 또 알트코인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그러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뭐 알트코인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덜어 계시는데, 그런 전략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지 1년 가까이 되었는데, 기관 자금 유입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역사적 최고점, 역사상 최고 유입량들도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기록들도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13F 보고서라고 해서 SEC에서 발표하는 보고서에서도 정말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증거를 한번 볼 수 있는 게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1월 달, 아직까지 1년도 안 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가 고작 11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어느 정도 자본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블랙록의 IBIT에만 50만 BTC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합치니까 거의 100만 개가 넘는, 110만 개 육박하는 비트코인을 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 전체가 2100만 개 유통량이라고 봤을 때 엄청난 물량들을 이미 블랙록이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사토시라고 하는 이 사토시 지갑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대략적으로 110만 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블랙록을 필두로 한 현물 ETF가 거의 이제 동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순위는 바뀌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흐름들을 주도하게 될 텐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누가 매집을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은 바로 미국의 기관들입니다. 개인들은 예전처럼 그냥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소량으로 매집을 할 수 있지만, 기관들은 커스터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현물 ETF를 조금 더 이 거래소에
이 어떻게 보면은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 물량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에는 국부 펀드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밝혀지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는 더 가팔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에 그 어떤 자산보다도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가격 흐름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매집 물량들이 적으신 분들이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가격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관점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 매도의 관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 월별 수익률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모든 자산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자산들이 12월에는 강세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11월, 10월, 11월, 12월이 모두 다 강세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흐름들이 사이클의 동일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들도 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우호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상황들도 금리를 12월에는 한 번 더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들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도 높고, 그리고 규제에 대한 어떤 변화들도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조금 길어졌지만, 지금은 매도 시기로 잡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1월과 3월 이런 정도까지 시장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요. 매집 같은 경우는 사실 세 가지 투자 전략을 보통 가져가는데, 첫 번째 바이 더 딥 구간, 즉 저가 매수 구간은 이미 지나간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엄령이 발표됐던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런 구간들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9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결정적인 바이 더 딥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시드들을 최대한 유의미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점은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투자 전략의 관점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고 있는 DCA 전략을 가져갔을 때는 지금도 꾸준히 투자하시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가지고 조정이 오는 구간들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 나가셔서 이번 대세 상승량까지 함께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매매 타이밍을 정하는 기준 또는 참고해야 할 지표는 무엇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사이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의 어떤 관점에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12월 달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매집의 스탠스를 가시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거 2차, 3차, 1차 너무 오래됐으니까 2차, 3차 대세 상승장 사이클의 흐름들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투자의 긴 관점을 먼저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로 가까운 시간 내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실 거냐, 그 부분은 온체인 지표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온체인 지표를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SOPR 지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인데요. 이 단기 보유자들이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지 수익 구간에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표가 1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매집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8월 달 한번 보시면은 이 8월 달 요 부분에서 만약에 물량을 매집하셨으면 SOPR이 굉장히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매집을 하셨으면은 가장 좋은 매집 구간에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블랙 먼데이였죠. 그 당시에 굉장히 거시경제적으로도 실업률이랑 비농업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왔었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SOPR 지표를 확인하셔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타점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3월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높게 솟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구간들은 이제 고평가된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매집보다는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MVRV 비율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장 유명한 지표인데 이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비율이 2.57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야 될 사이클 남은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MVRV 비율을 갖다가 좀 짧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유료 사이트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봤을 때 구간들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궁금하시면은 제 채널에 오시면은 그런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데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공포 및 탐욕 지수입니다. 이 인간 지표라고 하죠. 휴먼 인덱스라고 하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장 잘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전부 다 간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하락합니다. 그 사람들이 끝났다 그러면 어김없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과열됐는지, 얼마나 냉각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 호재 혹은 악재,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일단 호재 소식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차차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악재 소식으로는 이번 12월 달에는 금리 발표를 가장 주목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금리 발표도 중요한데 이번에는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본의 금리 발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일본이 계속해서 요즘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일본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이 저금리를 이제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과거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저가의 이 저렴한 이 엔화를 통해서 이 달러 상품들을 갖다 매집하는 그런 전략들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이 엔화가 가치가 높아져 버리면은 오히려 달러 자산을 팔고 엔화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호재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12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특정 기업들이 더 보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12월 10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자산으로서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이 주주총회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큰 악재로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기대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한 이벤트가 되겠지만 안 되었을 때는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오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악재라고 보기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또 하나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M2 글로벌 통화라고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광의 통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의 통화가 계속해서 늘어날 때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많이 풀릴 때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M2 글로벌 통화가 최근에 좀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70일을 간격을 두고서 비트코인에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2 통화의 하락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70일을 갖다가 한번 산술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그 구간도 12월 달에 도래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0만 달러 간다, 12만 달러 간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에서 약간만 또 힘을 빼고 비트코인으로 향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10만 달러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아예 자릿수가 바뀌어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그 구간을 넘어섰을 때는 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어떤 기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간들 대비로 했을 때는 조금 더 필사적으로 이 매도세들이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고 이후에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이 더 가파르게 또 당분간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알트코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철회가 되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데 역시나 자본은 알트코인에서 훨씬 더 많이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고래들을 비롯해서 이 세력들이 알트코인에서 돈을 갖다 더 벌어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이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로 펌핑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하는 표인데요. 지금 현재 86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 즉 11월 달 초중순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25 부근에서 머물렀는데 지금 86까지 순식간에 몇 주 사이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뜨겁게 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 수치가 기록이 됐던 것은 2024년 3월에 대략적으로 84 정도를 찍고 내려왔었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전고점을 찍었던 그 당시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완연하게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 시즌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55% 초반대까지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다시 반전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힘을 내야 되는데, 이 흐름들이 어느 기점에서 또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트렌드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알트코인 트렌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마 지금 오랫동안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에 투자해 오신 분들은 약간은 좀 황당한 기분들도 느끼실 정도로 특이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표 한번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된 표가 지금 페이먼트에 활용되는 코인들의 상승률입니다. 지금 노란색이 비트코인 대비로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 기반을 둔 오래된, 그리고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코인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특징은 그동안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코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가령 예를 들어 보면은 알고랜드라든지 최근에는 이오스 같은 프로젝트들도 뜨고 있고, 아이오타 뭐 이런 프로젝트들, 상당히 우리가 좀 잊혀졌던 이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뭔가 큰 흐름의 어떤 이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내러티브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기준에서의 이 내러티브 트렌드는 결제 암호화폐, 오래된 결제 암호화폐라면은 향후의 흐름들이 어디로 이어지게 될지,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최근 리플 상승세가 굉장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요 결제 부분에서 XRP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XRP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장주로서 가장 지금 아주 눈에 띄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시가총액 3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솔라나도 제쳤고 테더까지 제치면서 1위가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가 리플이라고 하는 이 3강 구도를 단기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그럼 왜 오르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단기적인 이유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먼저 단기적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SO 20022 규정을 준수한다라는 이유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걸 뒤에서 약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규정 자체가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전통 금융의 어떤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과연 믿을 만한 내러티브인지 이것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있습니다. 지금 12월 4일부로 해서 이 리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데, 이 이슈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플이 과거에는 이 결제 및 거래 중에서도 국제 송금에서 활용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리플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아주 무의식적으로 국제 송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체질을 바꿔가지고 XRP 레저라고 해서 메인넷 쪽으로 더 많이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USDT나 USDC처럼 뭔가 좋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XRP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가는지, 즉 XRP의 유동성을 늘리는데 어떤 효과를 낼지, 이런 것들도 시장에 많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뭔가 다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아마도 이 해리스가 됐다면 이런 변화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되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와,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이 시장과 산업을 완전히 바꿔내고 있는데, 이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도 책임자로서
이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라고 하는 이 국내에서는 빵형이라고 불리는데 빵형이 임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루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루머들을 아주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다루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단기적인 변화들일 겁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데 장기적으로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SEC가 이제 게리 겐슬러가 경질이 됐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제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소송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XRP의 사업이 미국에서도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싱가포르나 아니면 두바이 같은 아시아권에서 리플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규제가 명확해졌을 때는 미국에서 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근본적인 상승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솔라나와 더불어서 XRP가 가장 많이 지금 ETF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ETF가 발행이 됐을 때 또 많은 수요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합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XRP는 호재들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재들이 단기성 호재들도 있지만 장기성 호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토큰의 가격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부터는 좀 주목해 볼 만한 프로젝트가 완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장에서 우리가 리또속이라고 부르죠. 리플에 또 속았다라고 하는데 그 오명을 이제는 좀 벗을 수 있는 타이밍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리플에 대한 판단들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SO 20022라고 하는 이 규정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코인이 XRP와 카르다노, 그리고 퀀트, 알고랜드, 스텔라, 헤데라, 아이오타, 이런 프로젝트들이었는데 이 프로젝트들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즉 미국의 어떤 금융규제, 국제금융규정을 갖다 잘 준수하면서 스위프트가 준수하고 있는 이 규정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갖다가 전통금융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결제 및 거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이 규정에 준수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많이 간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전통금융과 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혁신금융이 계속해서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산업들, 즉 디파이라든지 RWA, 이런 것들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 고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보시면은 이 루머들을 그냥 이것들은 루머라고 볼 수 있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뭔가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앞서 보여드렸던 이 장기적인 어떤 지표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규제가 명확해지게 됐을 때는 이 리플의 어떤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동력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거기다가 리플이 2021년 정고점을 아주 힘차게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의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구간들까지 돌파하게 됐을 때는 추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또 뒤에서 이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리플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들에서 보고 있는 가격 전망도 생각보다 좀 높은 수준을 많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투자에 대한 판단들은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기관들의 객관적인 보고서에서 어떤 모델을 돌렸을 때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리플 투자할 때 주목해야 할 지표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샤프 비율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알프렉탈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 자료를 제가 조금 참고를 해봤습니다. 이 샤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 대비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지표로서 활용이 되는데, 이 지표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장이 과열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2014년과 2018년 한번 보시면은 노란색 선으로 쭉 그어져 있는 것들 볼 수 있는데, 이때가 바로 중요한 구간들을 터치했을 때인데,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점선 보이시죠? 주황색 점선 부분에서 느낌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까지 이제 터치를 하게 됐을 때는 어떤 과열된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리플이 단기적으로 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시그널로는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이 시장의 어떤 과열 단계들을 5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지표 중에서 NUPL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순미실현 손익이라고 우리말로는 부르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도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 끝쪽에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대략 0.63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고점이 즉 과열되는 구간으로 가는 고점이 대략적으로 0.75 정도입니다. 그래서 0.7에서 0.75 정도면은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구간에 상당히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으로 진입한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평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모델링을 돌려가지고 2017년에서 18년 모델들을 가지고서 대비를 해봤을 때, 만약에 2017년에서 18년 정도의 어떤 추세들, 즉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리플의 가격을 꺾기 전 그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10 이상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델링한 결과들이 뭐 100% 맞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결과이고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과거와 같은 추세들을 보여준다라는 가정하에서, 즉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열심히 달려가고 그에 못지않게 XRP가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들을 가정했을 때는 $10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년 주기의 어떤 이평선의 멀티플라이어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노란색 선에 맞닿아 있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과거 구간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빨간색 구간대까지 도달하게 됐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10라고 하는 구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단기적으로는 이 리플이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혹은 일론 머스크 수의 알트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수의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 표에서 실제 이용자 없는 좀비 암호화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6월 달 정도, 5월에서 6월 정도 기사입니다. 얼마 안 된 기사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포브스가 작성한 기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코인이 XRP와 아이고랜드, 스텔라 루멘 같이 최근에 급등한 코인들이 다 들어갑니다. 즉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오스라든지 아이고랜드는 태도에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취소하기도 하는 그런 정도로 많이 좀 열악한 상태가 됐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반등을 시켜내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한 어떤 내러티브들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코인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번 대세 상승장 남은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회자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코인들, 즉 펀더멘탈도 받쳐주면서 뭔가 내러티브가 가장 강한 코인들을 선택을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는 XRP와 도지코인, 그리고 카르다노, 이 정도를 꼽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XRP는 앞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XRP는 뭔가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에 수장이 되면서 부서의 이름을 도지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반등을 했는데, 지금 약간 주춤하는 분위기인데 도지코인도 지금 ETF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들이 또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코인이 또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좋은 구간들을 약간씩 모아나가는 전략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탈스 호스킨슨이라고 하는 창립자가 지금 이 리플과 이 도지코인의 이 두 지도자들과 굉장히 많은 어떤 교류를 쌓으면서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입김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르다노도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뭔가 어떤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코인을 투자할 때 두 가지 관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바로 펀더멘탈과 내러티브입니다. 근데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과값들이 제대로 나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수치로서 증명이 된다는 것은 좀비 암호화폐가 아니라 뭔가 성과를 갖다 아주 혁혁하게 내고 있는 코인 체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 코인들은 뭔가 그런 펀더멘탈은 아직까지는 약합니다. 이제 뭔가 태동하는 분위기이고, 리플 같은 경우도 XRP 레저가 지금 이제 태동을 하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막 출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인들은 내러티브
내러티브가 더 중심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 고인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잘 세워 나가셔야 된다는 것들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트럼프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주목하시면서 시장의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